자, 34페이지 펼쳐봅시다. 자, 고려사회의 동요와 무신정권. 고려사회가 동요됐다, 흔들렸다는 건데, 그죠? 그럼 고려의 정치가 혼란스러워졌다라는 거지. 그 이전 상황을 얘기하면 고려가 건국되고 광종, 성종이 체제 정비를 하고 거란을 격퇴하고 여진과 전쟁을 했지. 그리고 결국에는 여진족과 군신관계를 맺게 되죠. 금나라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어. 그래서 연도로 따지면 이 고려사회의 동요가 일어나는 시기는, 고려사회가 흔들리는 시기는 1100년대 초반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동요한다라는 건 어떤 큰 난리가 터졌다는 거겠죠. 그 난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이자겸의 난가, 그리고 묘청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해서 묘청의 난, 혹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서경천도 운동, 이 두 가지 사건이 벌어져서 고려가 동요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내용을 살펴보면, 자, 성종 이후 국가체제가 완성되며 여러 세대에 걸쳐 중앙의 고위 관족을 차지한 문벌이 형성되었다. 이런 다른 말로 문벌 귀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문벌 귀족들 중에 가장 센 가문이 경원이씨 가문이야. 근데 이 경원이씨 가문의 대장이 바로 이자겸인 거지. 경원이씨는 왜 이렇게 강해졌냐? 귀족인데다 여러 대에 걸쳐서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었어. 볼까요? 여기 봐봐. 자, 경원이씨 가문의 딸이, 자, 문종 때 이자연이라는 사람의 딸, 이자연? 문종은 경원이씨 집안의 딸 3명이랑 결혼을 하네. 그러다가 순종, 그 다음 왕이 순종 때는 또 이호했다. 이 사람도 경원이씨인 거야. 그 다음에 선종 때도 이씨, 또 경원이씨겠지. 14대 헌종 때는 없었고 숙종 때도 없었는데 다시 예종 때 이자겸의 딸, 인종 때 이자겸의 딸. 지금 계속 한 2명의 왕만 빼고는 경원이씨, 이씨의 딸이 계속 왕비가 되고 있지. 그 정도로 권세가 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원이씨 가문 세력은 너무 힘이 세서 왕권을 위협할 정도가 됐고, 이자겸은 난을 일으켜서 왕에 오르려고까지 했지만 실패했다. 이것을 이자겸의 난이라는 거야. 1126년에. 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 자, 이자겸의 난으로 왕실의 권위가 떨어지고 지배층의 분열이 심해졌다. 그랬겠지. 왕궁이 불타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인종, 이 이자겸이 일어날 때 왕이 인종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자겸의 딸들을 다 폐비시켜버리지. 그러니까 인종이 얼마나 기막히냐면, 어머니 문경태후가 이자겸의 딸인데 이자겸의 딸이랑 결혼했으면 이 사람이 이모랑 결혼했네. 거의 그런 수준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인종은 어쨌든 이자겸의 난을 진압했지만 왕실의 권위는 흐트러졌기 때문에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세력이 묘청 등의 서경 세력인데, 이들이 풍수지리설을 내세워서 서경으로 수도로 옮길 걸 건의를 해. 그리고 고려를 황제로 칭하고 연호를 사용하며 금을 정벌할 것을 주장했다. 그럼 고려는 황제 칭하고 연호한 거 칭제 건원인데, 이거 원래 하던 거 아닌가요? 근데 하다 말다 하는데 이번에 또 하자는 거고, 아예 대외적으로 선전을 하자는 얘기지. 그리고 금나라하고는 이미 군신 관계를 맺었는데 그것도 왕실의 권위를 훼손하는 거니까
군신관계 폐기시켜버리고 금나라를 정벌하자 이런 거까지 주장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당연히 반대하는 세력이 있겠지. 김부식 등의 개경 세력은 반대. 개경 세력은 대부분 누구냐면 문벌 세력들은 대부분 개경 세력이야. 왜냐면 자기네들 집이랑 땅이랑 다 개경에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는 건 반가워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결국 이 반대 때문에 천도를 못하게 되니까 묘청이 아예 반란을 일으켜. 이름을 뭐 대의라고 하고 연월 천계라고 하고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걸 당연히 진압하는 건 김부식이 진압을 하겠지.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게 진압되면서 서경천도 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됐다. 그럼 보면은 이자겸의 난이 한 번 일어나고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나는데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일어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자겸의 난으로 실추된 왕권이 실추됐어. 이걸 회복하려고 개혁을 추진했는데 이 결과가 반란으로 끝났다면 고려 귀족 사회는 계속 동요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 서경 세력의 주장, 개경 세력의 주장, 이런 거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읽고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당연히 서경 천도 운동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알아놓고 서경 천도 운동은 또 뭐와 관련이 있냐면 고려가 동요하고 있다. 문벌 사회가 동요하고 있다라는 뜻도 되니까. 그지? 이것까지 볼 필요가 있겠지. 자, 그래서 결국 이 문벌 귀족 사회가 동요를 하면서 지배층이 바뀌게 돼. 1170년에 무신 정권이 수립된단 말이야. 26년에 이자겸에는 1135년에 서경천도 운동. 이것까지 진압했지만 결국 동요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고 1170년에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자, 내용을 보면 자, 이자겸의 난과 서경천도 운동 등의 혼란으로 무신의 역할은 더욱 커졌다. 자, 고려시대 무신의 역할은 더 커졌어. 하지만 대우가 낮았다. 고려시대에는 무과도 없잖아. 무신을 뽑는 시험도 없어. 그냥 대대로 하는 거야. 무시를 당한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아까 인종 다음 왕인 인종의 아들이야. 의종도 측근 세력과 향락에 빠져 있었다. 왕이 무능했다라는 거지. 무신의 힘은 강해졌는데 대우는 낮아서 불만이 많았고 그 다음에 왕은 무능했단 말이야. 이에 불만을 품은 정중부와 이방 등의 무신 세력은 무신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그러면 문벌 귀족은 몰락하게 되는 거지. 자, 무신 정권 초기에는 권력 다툼으로 전국이 혼란하였으나 이게 전국이 혼란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보세요. 자, 집권자와 연도를 봐. 처음에 1170년에 이방이 집권을 해서 4년 만에 죽고 정중부가 집권을 했는데 다시 5년 만에 죽고 다시 경대승이 집권을 했는데 4년 만에 죽었단 말이야. 혼란스럽지. 그리고 이민이 13년을 했지만 최충원에게 또 당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중부는 이방을 죽이고 경대승은 정중부를 죽이고 이민은 경대승이 죽고 난 다음에 정권을 잡고 최충원이 이민을 죽이고 또 정권을 잡는단 말이야. 혼란스럽잖아. 근데 최충원이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는 안정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권력자가 자꾸 안 바뀐단 말이야. 보면은 최충원이 죽은 다음에 권력자가 최우 아들이란 말이야. 최항 또 아들이야. 최의 아들이야. 안정적으로 권력자가 물려주게 되는 거지. 어느 정도 정권이 안정된다,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자, 최충원 집권 초기엔 개혁안을 제시하고 혼란을 극복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정권 유지에 주력하였다. 최고 집권 기구로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권력을 독점하였고 사병기구였던 도방을 확대하여 신변을 보호하였다. 최충원의 아들 최우는 정방을 설치하여 인사권을 장악하고 삼별초를 조직하여 군사적 기반을 다졌다. 이를 바탕으로 최씨 정권은 4대에 걸쳐 60여 년간 지속되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최충원부터 봅시다. 권력자가 최충원, 그 다음에 최우.
자, 최충원과 최후는 좀 봐놔야 되는데 뭘 봐두느냐? 얘네가 계속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뭘 가지고 권력을 행사했는지 봐야겠지. 그래서 최충원 같은 경우에는 교정도감을 가지고 권력을 독점을 했대. 그래서 그죠? 교정도감을 썼단 말이야. 그전엔 뭐였는데? 그전엔 중방이었대. 전국이 혼란하던 시기. 이방, 정중부, 경대성 이민이 집권을 할 때 무신정권 초기에는 중방이 권력기구였다가 최충원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중방을 없애버리고 교정도감으로 권력을 행사한단 말이야. 그리고 교정도감 플러스 도방을 가지고 신변을 보호하는, 얘는 친위대 같은 거지. 그지? 자, 최충원의 아들 최후는 정방을 설치해 인사권을 장악했다. 여기 보면은 교정도감 없애는 건 아니야. 근데 하나 더 추가하지. 정방이라는 걸 쓰고 그 다음에 군사기구로 친위대로 삼별초를 조직해서 군사적 기반을 다졌다. 그래서 이 삼별초는 최씨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라는 거지. 최충원 때는 도방이 군사적 기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최씨 정권은 4대에 걸쳐 60여 년간 지속되었다. 여기 보면은 이 유신 집권자들의 계보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처음에는 혼란기야. 서로 막 죽고 죽이고 하니까. 그러다 최충원 때 안정시키는데 어떻게 안정시키느냐? 원래 썼던 궁방을 없애버리고 교정도감이라는 걸 새롭게 만들고 군사적 기반으로는 도방을 만들었다. 최충원, 교정도감 도방이 나오면 아, 최충원이구나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근데 최후 때 들어서 새롭게 정방을 추가하고 삼별초라는 걸 만들어. 이런 게 만들어졌다? 최충원보다 뒤의 시대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무신정권이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백성들은 이 시절에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 그 내용을 보면 자, 무신정변이 일어난 권력투쟁으로 정부의 지방 통제력은 약화되었으며 정권을 잡은 무신들은 토지를 약탈하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였다. 그러니까 혼란스럽기 때문에 통제력이 약화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무신들이 또 정권을 잡으면 토지들을 약탈하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니까 무신들이 문벌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았지만 얘네는 자기네들끼리 권력 다툼하기 바쁘고 나라를 운영하는 기량도 낮은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피해를 보는 건 백성들이 피해를 받게 된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 대한 반발로 농민과 하층민의 반란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지도만 봐도 그지? 이게 반란이 일어나는 지역이고 주요 반란이 일어난 사건들이란 말이야. 근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잖아. 그지? 무신 정권이 1170년에 만들어지는데 지금 무신 정권이 성립된 이후에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이들은 대부분 하층민과 백성 출신으로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란 말이지. 자, 그래서 먼저 가장 주요한 반란 중에 처음으로 나오는 게 망이 망소이의 반란이지. 연도가 제일 빨라. 1176년에 일어나잖아. 무신정변이 일어난 지 6년 뒤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망이 망소이가 명악소에서 일어난다. 왜? 차별대우 철폐를 주장해. 왜냐하면 이들이 명악소기 때문에 소는 특수행정구역인데 특수행정구역에 특수부대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특수하게 안 좋은 곳이야 여기는. 그래서 자꾸 차별을 받으니까 명악소에서 반란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고향은 현으로 승격했다. 소였다가 현으로 승격을 해준다 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따진다는 거지. 그다음에 경상도 지역에서 운문에 김삼이 초전에 효심이 봉기하는 등 농민과 하층민의 봉기가 잇따랐다. 요 지도를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한편 무신정변 이후 천인춘신 권력자가 등장한 신분질서가 흔들렸다. 누구냐면 이민이라는 사람이 천인 출신이야. 여기 보면은 그치? 여기 이민이 나와 있잖아. 이 13년간 고려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이민이 천인 출신이라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신분질서 흔들리겠지. 아니 나라고 못할 거 뭐 있어? 아니 이민도 고려의 최고 권력 왕보다 힘이 센데 나라고 못할까? 그래서 노비들이 봉기를 일으켜. 전주의 관노비가 봉기를 하지. 1182년에. 그리고 최충원의 사노비 노비인데 만적이라는 사람이 개경에서 봉기를 계획했다. 나는 노비인데 나라고 최충원처럼 권력을 못 잡을 거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당시에는 농민과 하층민이 봉기하는 원인이 뭐냐는 거야. 원인은 첫 번째, 생존을 위해서 한 거지. 살기가 힘드니까. 토지를 약탈하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다고 하잖아. 근데 두 번째 이유는 신분 질서가 흔들렸기 때문이기도 해. 그러니까 자꾸 관노비가 봉기를 하고 노비 출신 만적이 자꾸 자기도 권력을 잡겠다고 봉기를 일으키는 거지. 그치? 이런 이유들 때문이야. 자, 그럼 밑에 봅시다. 자, 무신직공기 신분질서의 동요. 이민의 신부. 한마디로 천인출시 권력자라는 거고, 만적은 이 말이 유명하지. 장수와 재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겠는가?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 모두 무신정권 시기라는 거지. 그 전에 권력자였던 문벌들을 확 몰아내버리고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신분질서가 흔들리고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자, 페이지를 넘겨봅시다. 자, 이렇게 무신정권이 진행되고 있던 사이에 몽골이 침략을 하게 돼. 자, 몽골은 시기로 따지면 무신정권 후기에 쳐들어와. 최씨 정권 시기에 쳐들어오게 되는 거지. 주로 최우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 몽골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화살표가 몽골의 주요 침입로인데, 그지?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나라 전체가 다 이 몽골의 침략에 휩쓸리는 거지. 그리고 몽골이 거의 1230년부터 1270년까지는 몽골과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수십 년간 나라 전체가 지금 침략을 받았다. 그럼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컸을 거야. 그지? 그래서 수많은 유물과 유적도 없어지죠. 구춘 목탑도 소실되고 초조대장경도 소실되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정부가 어떻게 남아 있어요? 정부는 원래 개경이 수도인데 섬인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되지. 여기가 섬이니까 몽골군이 초원 출신이기 때문에 육지에선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지만 바다에서의 싸움은 약하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야 하는 섬에 들어가서 방어를 하면 방어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전쟁이 전개가 됐냐 보면은 13세기 초에 징기스칸이 몽골을 통합하여 세력을 확대했다. 고려는 고려에 들어온 거란족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몽골과 외교 관계를 맺었다. 이게 은근 알아둬야 돼요. 이게 몽골과 고려의 첫 만남. 거란족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외교 관계를 맺었대. 처음엔 연합작전을 벌였나 봐. 근데 몽골이 이제 슬슬 쳐들어오려고 감을 잡겠지. 그래서 과도한 공물을 요구하며 고려를 압박했고, 몽골 사실이 귀국길에 살해된 사건을 부실로 고려를 침입하였다. 이 몽골 사실 이름이 뭐냐면 저고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에게 피살당했대. 근데 몽골에서는 이걸 핑계로 야 니네가 죽였지 하고 쳐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고려는 일단 야 니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강화를 맺는 척하면서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 아까 말했던 이유야. 바다에서 싸우면 몽골이 바다에서의 전투는 약하니까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자 다시 몽골군이 쳐들어오자 처인선 충주성 등지에서 일반 백성과 하층민까지 몽골군에 대항하였다. 그 주로 대항한 사람들은 또 백성과 하층민들이 대항을 하고 지배층들은 적극적인 대항을 하지 않고 강화도로 도망갔다는 얘기야. 자 그러나 몽골의 거듭된 침입으로 국토는 황폐해졌고 백성의 공통은 심해졌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강화도에서 버틸 수가 없겠지. 그래서 고려 정부는 몽골과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환도했다. 그리고 강화를 맺는 순간 무신 정권은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몽골 입장에서는 왕은 남겨놔도 실권자까지 남겨둘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무신 정권은 엄청 반대를 해. 이미 최씨 정권 그 전에 끝났고 다시 새로운 무신 정권이 열리는데 얘네들이 반대를 했는데 그들까지 없어지게 되는 거야. 근데 자 삼별초는 개경 환도에 반대했다. 삼별초는 어떤 집단이었어? 최씨 정권. 나아가서는 무신 정권의 군사 기반이지. 그럼 얘네들은 당연히 몽골과의 강화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진도,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기며 항전했지만 연합군에게 진압되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거 이 화살표는 삼별초의 항쟁이다. 항복을 안 하고. 그래서 결국 삼별초까지 진압이 된 건 1273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기간으로 따지면 거의 40년 넘는 기간 동안 몽골의 침입을 받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고려는 몽골과 강화를 맺었지만 유리하게 맺은 강화는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몽골의 거의 속국 수준이 됩니다. 여기 보면 몽골과 강화 이후 고려 왕은 어떻게 됐느냐. 원의 공주와 혼인하여 원 황제의 부마가 되었다. 부마라는 것은 원나라 공주랑 결혼했으니까 사위라는 거지. 그럼 장인이 높아 상인이 높아? 사위가 높아. 당연히 사위가 낫지. 그치? 그래서 고려는 몽골의 간섭을 받게 돼. 그래서 고려 왕실의 용어와 강제도 원래는 우리가 배웠듯이 고려의 왕실 용어는 외왕 내제라고 해서 나라 안에서는 그래도 황제국 용어를 사용했는데 제후국 체제로 격화되지. 이제 더 이상 안에서도 황제국 행세를 못하는 거야. 자 거기에 원나라는 우리나라를 간섭하기 위해서 다루가치라는 관리와 정동행선을 설치해서 내정을 간섭합니다. 그래서 다루가치와 정동행선은 원간섭기 때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간섭하는 기구와 관직이었던 거지.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안에 쌍성총관부, 동령부, 탐라총관부 등을 설치했는데 이거는 몽골의 영토로 만든 거예요. 쌍성총관부는 우리나라 북쪽에 있고 동령부도 북쪽에 있고 탐라총관부는 제주도인데 이거를 몽골 땅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말도 키웠지. 그래서 제주도의 말이 유명한 거예요. 자, 금은 인삼 등의 곡물과 공려, 황간 등을 수시로 요구하였다. 그치? 우리가 몽골에게 뜯기는 게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권력을 잡는 이제 집단이 이 와중에도 생기겠지. 그치? 원래 고려는 문벌귀족이 권력을 잡았지. 더 아래로 내려가면 원래는 호족이지. 근데 이들이 광종의 개혁과 과거제로 인해서 문벌귀족으로 바뀌고 무신정변으로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다면 나중에 최씨 정권이 계속 권력을 잡지. 이제는 권문세족이 새롭게 권력을 잡는 거야. 자, 권문세족은 이제 도평의사사를 장악했다. 도평의사사는 뭐냐면 자, 관제를 바꿨어. 여기 보면은 이제 고려 시대에 우리가 익숙했던 뭐 이성육부, 뭐 중서문화성, 상서성 이런 거 안 남아 있는 거야. 대신에 도평의사사라는 기구가 도평의사사는
그 뭐가 바뀐 거냐면 우리가 고려시대 초기에는 도병마사라는 게 있었어. 그치? 도병마사 기억납니까? 회의기구였잖아. 도병마사가 바뀌어서 도평의사사가 됐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기구가 된 거야. 그래서 건문세족은 이 도평의사사를 장악을 하게 되는 거지. 그다음에 농장과 노비의 소유를 확대해 부를 축적하였다. 그 결과 양인의 수가 줄어들어 국가 재정이 약화됐다. 양인의 수가 줄어들면 왜 국가 재정이 약화될까? 세금도 주니까. 양인이 세금을 내거든. 근데 양인의 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국가 재정이 멀쩡하겠어?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양인의 수가 줄어들었냐? 건문세족이 농장과 노비의 소유를 확대했기 때문에. 노비의 숫자가 늘었다는 거는 멀쩡한 양인들을 노비로 만들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건문세족은 힘이 세지겠지. 하지만 국가 재정은 세금을 내는 애들이 줄어드니까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나왔냐면 공민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공민왕은 반원개혁 정책을 추진했는데 어째서 이게 가능하냐? 원나라가 약해지니까. 그치? 그래서 변발과 몽고실 의복 등 몽골식 풍습과 제도를 폐지했다. 그 얘기는 공민왕 전에는 원간섭기에 변발, 몽고실 의복, 몽고식 풍습 이런 것들이 성행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친원 세력을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제거했다. 그 다음에 정동행성도 폐지하고 우리나라 땅을 뺏었던 쌍성 총관부도 공격해서 땅을 되찾았다. 그러면 동령부라든지 탐라 총관부는요 이미 돌려받았어. 근데 세 곳을 뺏었는데 쌍성 총관부는 여전히 안 돌려준 거야. 이걸 공격해서 뺏어버린 거지. 그래서 반원 정책은 성공적이야. 반원 개혁 정책이잖아. 반원은 성공한 거야. 왜? 원나라가 약해졌으니까. 근데 문제는 개혁 정책이겠지. 개혁은 뭐가 문제야? 건문세족이 너무 많은 노비와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였지. 이건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돈이라는 사람을 등용해서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걸 설치해. 전민변정도감은 건문세족이 가지고 있는 노비와 땅을 다시 돌려버린다는 거. 전, 땅, 민, 노비가 된 백성들, 이 사람들을 바르게 다시 되돌린다는 뜻이지. 그래서 여기 보듯이 건문세족 등이 불법으로 빼앗은 토지와 억울하게 노비로 삼은 양민을 되돌려 놓고자 했다. 그리고 힘을 실어줄 애들이 필요하잖아. 건문세족에 맞설 애들. 그래서 신진사대부를 등용해서 건문세족과 맞서도록 했다. 하지만 이게 성공하지 못해. 개혁을 추진하려니까 건문세족이 아직도 힘이 센 거야. 건문세족이 반대하고. 그리고 개혁 좀 추진하려고 그러면 외적이 자꾸 침입해서 개혁이 계속 진행이 안 돼.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에 따른 혼란 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전민변정도감을 주도했던 신돈이 제거되고 개혁을 주도했던 공민왕까지 시해되면서 당연히 개혁은 중단될 수밖에 없고 전민변정도감도 제대로 안 돌아가겠지. 옆에 있는 지도는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되찾은 이야기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공민왕 때구나, 반원정책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신진사대부라는 새로운 애들이 중요해졌나 봐. 이들이 누구인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지. 얘들이 뭐길래 공민왕이 기대를 걸고 얘네를 키우기 시작했냐는 거야. 그러면 내용을 보면 신진사대부는 어떤 애들이냐? 성리학을 공부한 새로운 지식인들을 사대부라고 부릅니다. 이걸 공부한 애들이 신진사대부라고 불러. 그럼 내용을 보면 성리학은 안양이라는 사람이 처음 들여왔대. 원에서 들여와 고려에 전해졌고
원나라에서 들여와서 반원 정치 펼친데 성리학은 송나라에서 만들어졌는데 원나라가 송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원나라에 전해졌어. 이게 고려에 전해진 거예요. 충선왕이 원에 세운 만건당에서 이재현이 원의 학자와 교류하여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성리학이 고려 과거시험의 과목에 포함되면서 이래서 중요해지는 거지. 이젠 싫어도 성리학을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과거시험 과목에 포함이 됐는데 과거시험 붙고 싶으면 성리학 공부해야지. 그래서 성리학 공부하는 사람도 늘어났다. 이렇게 공부해서 시험 쳐서 합격해서 새롭게 진출한 사람들이 신진사대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특히 공민왕 때 성균관을 정비하고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교육하면서 신진사대부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래서 신진사대부는 안양이나 이재영 같이 초기에 성리학을 들고 온 사람으로 인해 들여왔고 고려 과거시험에 포함되면서 새롭게 이 당시에 과거시험 합격해서 정계에 진출한 사람들은 신진사대부가 돼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고려 후기 원의 영향을 받아 전해진 성리학은 철학적 측면보다는 현실 실천 윤리 측면을 강조하였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는 일이 중요하다 생각을 했나 봐. 신진사대부는 이러한 성리학 이념을 바탕으로 토지 문제, 불교의 폐단 등을 비판하면서 이런 것들은 누가 가지고 있는 문제였냐면 권문세족의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적극적으로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였다. 이색이라는 사람도 당연히 신진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색이 신진사대부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 뭐 말을 어렵게 썼는데 전제가 유독 심합니다. 폐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전제가 특히 심합니다. 토지제도가 심하다는 거지. 어떻게 심한데 경계가 바르지 못하면 권세가가 겸병한다. 겸병한다는 거는 자기가 다 가져간다는 얘기야. 권세가는 누구겠어? 권문세족을 뜻하는 말이야. 만약에 땅 주인이 하나라면 다행이겠지만 혹은 3에서 4집이거나 혹은 7에서 8집인 경우도 있습니다. 청컨대 토지대장을 위주로 공문서에 표지된 내용을 참작한다면 땅을 빼앗을 다투려는 것은 바로 잡힐 것이며 새로 개간하는 것은 따라서 헤아려질 것입니다. 내용을 이해 못해도 토지가 뭔가 잘못했으니 토지를 개혁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이색이고 이색은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사료로 보는 역사 성균관의 정비. 자, 이것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자, 성균관은 공민왕 때 정비가 되고 신진사대부를 성장시킨 학교다. 그럼 뭘 가르치겠어? 성리학을 교육하는 곳이겠지. 이런 곳이야. 내용을 보면 공민왕 16년에 성균관을 다시 정비하고 이색, 그지? 이색을 삼았다. 이전에는 성균관의 학생이 수십 명에 불과했지만 이색이 다시 가르치는 방법을 정하고 경전을 나누어 수업하니까 함께 논쟁하느라 지루함이 잊을 정도였다. 이렇게 논쟁하느라 지루함을 잊는 사람들이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고 신진사대부가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이에 학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서로 함께 눈으로 보고 느끼게 되니 정주 성리학이 비로소 크게 일어나게 되었다. 성리학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지. 자, 정리하자면 자, 먼저 공민왕의 개혁은 반원 개혁 정책이지. 그래서 아까 반원 정책은 성공적이야.
몽골 풍습을 회지하고 친원 세력을 제거하고 상성 총관부를 탈환했지. 근데 개혁 정책은 좀 어렵단 말이지. 이건 과연 성공했을까? 토지와 노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돈을 등용하고 전민병정 도감을 설치했고, 그 다음에 권문세조에 맞설 수 있게 신진사대부를 등용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권문세조의 반대가 너무 심하고 목숨 걸고 반대했겠지. 그 다음에 외적의 침입이 너무 많아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신동과 공민왕이 죽으면서 개혁은 중단되게 되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게 신진사대부에 대해서 좀 봐야 돼. 신진사대부는 누구냐?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야. 그럼 성리학 공부는 어떻게 했냐 이거지. 공민왕 때 성균관이 정비가 되고 안양과 이재현이 성리학을 도입하고, 이게 순서가 얘가 처음이고 그 다음이 공민왕 때가 두 번째. 그치? 순서는 얘가 더 먼저예요. 이런 식으로 신진사대부가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이 늘어나고 얘네들이 토지 개혁에 그 의지를 가지게 되면서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공민왕은 비록 개혁을 실패해서 그치? 죽게 되지만 다음에 이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는 씨를 뿌려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